5부 네 번째 글입니다. 4. 탈선한 자베르. 이 편은 글이 한 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베르는 너른 그림으로 온무 아름의 거리를 떠났다. 생전 처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또 생전 처음으로 두 손을 뒷짐지고 그는 걷고 있었다. 그날까지 자베르는 나폴레옹의 두 가지 태도 중에서 결심을 나타내는 태도, 즉 가슴 위에서 팔짱을 끼는 태도밖에 취하지 않았고, 또 하나의 태도인 주저를 표시하는 태도, 즉 두 손을 뒷짐지는 태도는 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었다. 그리고 침울한 그의 전신에 걱정스러운 빛이 나타나 있었다. 그는 고요한 거리들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그는 한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세행강 쪽으로 가장 지름길을 걸어서 오름 강둑에 이르고 그 강둑을 따라서 그레브를 지나고 샤틀레 광장의 초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노트르담 다리의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세행강은 거기에서 한편으로는 노트르담 다리와 풍토샹저 다리에서 또 한편으로는 메지스리 강둑과 플레르 강둑 사이에서 여울이 가로질러가는 일종의 네모난 호수를 만들고 있다. 세행강의 그 지점은 배사공들이 두려워하는 곳이다. 오늘날엔 허물어버렸으나 옛날에는 다리의 물방아 말뚝들이 있어서 그 때문에 그 급류가 좁아지고 급격해져서 더할 나위 없이 위험했다. 두 다리들이 하도 인접해 있어서 위험이 더해지고 물이 다리의 아치들 밑에서 쏜살같이 무섭게 흘러간다. 물은 크고 무서운 물결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거기에 모이고 쌓이며 물결이 굵은 물의 밧줄로 다리 기둥들을 뽑아버리는 듯이 세차게 닥쳐온다.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가장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도 거기선 빠져 죽는다. 자베르는 다리 난간에 두 팔꿈치를 기대고 턱을 두 손으로 받쳤다. 그리고 짙은 구렛나루 속에 기계적으로 손톱을 오그라뜨리고 있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하나의 새로운 것이, 하나의 혁명이, 하나의 대이변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고 반성해야 할 만한 것이 있었다. 자베르는 지독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몇 시간 전부터 자베르는 단순하기를 거쳤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몰 이해, 무분별 속에서도 그렇게 명쾌했던 그 두뇌는 투명함을 잃어버리셨고 그 수정 같은 맑음 속에 한 조각의 구름이 있었다. 자베르는 그의 의식 속에서 의무가 둘로 갈라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센강에서 그렇게도 뜻밖의 장발장을 만났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먹이를 다시 잡은 늑대 같은 것과 주인을 다시 만난 개 같은 것이 있었다. 그는 그의 앞에 둘 다 마찬가지로 곧은 두 개의 길을 보고 있었으나 둘이 보였기 때문에 생전 하나의 직선밖에 결코 몰랐었던 그는 공포심에 떨었다. 그리고 이것은 가슴을 애는 듯한 고뇌였는데 그 두 개의 길이 상반된 것이었다. 그 두 개의 직선 중 하나는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었다. 그 둘 중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이었을까? 그의 처지는 형언하기 어려웠다. 한 범죄자에게 생명을 빚지고 그 부채를 받아들여 그것을 갚고 자기 자신의 뜻에 반하여 한 전과자와 대등하게 있고 하나의 도움에 대해 그에게 다른 도움으로 보답하는 것. 가라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그에게 자유로운 몸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개인적인 동기를 위해 의무를, 이 일반적인 책임을 포기하고 그 개인적인 동기 속에 역시 일반적이기도 한, 그리고 아마도 우월할지도 모를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 자기의 양심에 충실하기 위해 사회를 배반하는 것. 이 모든 부조리한 것들이 실현되고 그런 것들이 와서 그 자신 위에 쌓이는 것. 그는 그것에 깜짝 놀라고 있었다. 한 가지가 그를 놀라게 했었는데 그것은 장발장이 그를 용서했었던 것이고 한 가지가 그를 아연실색하게 했었는데 그것은 자베르 그 자신이 장발장을 용서했었던 것이었다. 그는 어떤 처지에 와 있었던가? 그는 자신을 찾고 있었으나 더 이상 자신을 찾아낼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발장을 넘겨주는 것, 그것은 악이었다. 장발장을 놓아두는 것, 그것은 악이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관리가 징역수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징역수가 법률보다 더 높이 올라가 그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것이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자베르 그에게는 불명예였다. 할 수 있는 모든 결심에는 죄가 있었다. 사람의 운명에는 불가능한 것 외에 깎아 지른 듯이 솟아있는 어떤 극단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저쪽에서 인생은 더 이상 낭떠러지에 지나지 않는다. 자베르는 그러한 극단적인 경지에 있었다. 그의 불안의 하나, 그것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모든 상반되는 감정들의 격렬함 자체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었다. 사색은 그에게는 이례적인 것이고 유달리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사색에는 항상 어떤 정도의 정신적인 반항이 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있어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 사색은 그의 직무의 좁은 범위 밖의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도 그에게는 모든 경우에 무용지물이고 고달픈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갓 지나간 하루를 생각하는 것은 고문이었다. 그렇지만 그런 충격 뒤에 자기의 의식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꼭 설명해야만 했다. 그가 아까 했었던 일에 그는 몸서리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경찰 법규에 반하여 모든 사회 및 사법 제도에 반하여 법전 전체에 반하여 하나의 석방을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것은 그에게 적합했었다. 그는 공적인 일 대신에 그 자신의 일을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도단이 아니었던가? 자기가 범했었던 그 말할 수 없는 행위를 마주 대할 때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떨곤 했다. 어떻게 결심해야 할까? 단 하나의 수단만이 남아있었다. 급히 엄마 아름의 거리로 돌아가 장발장을 투옥시키는 것. 해야 할 일이 그것이었으면 분명했다. 그는 할 수 없었다. 무엇인가가 그에게 그쪽에서 길을 막고 있었다. 무엇이? 이 세상에 법정, 집행선고, 경찰, 관원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자베르는 당황하고 있었다. 성스러운 징역수, 사법이 손댈 수 없는 죄수, 그리고 그것은 자베르의 사건에 의해 그렇다. 자베르와 장발장, 벌을 주도록 정해져 있는 인간, 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인간. 양쪽 다 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둘 다 법 위에 있게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는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무도 벌을 받지 않는다. 장발장은 사회질서 전체보다도 강력하여 자유의 몸이 될 것이고 자베르 그는 계속 정부의 빵을 먹을 것이다. 그의 몽상은 점점 무서워졌다. 이런 몽상 속에서 그는 PUD 칼베르 거리로 실려 돌아온 폭도에 관하여 어떤 자책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더 작은 과실은 더 큰 과실 속에 사라지고 있었다. 더구나 그 폭도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고 법적으로 죽음은 추적을 소멸시킨다. 장발장이야말로 그의 정신을 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장발장은 그를 당황하게 하고 있었다. 그의 전 생애의 거점이었던 모든 자명한 이치들은 그 사람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었다. 자베르, 그에 대한 장발장의 관용은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다른 사실들을 그는 떠올리고 그것들을 옛날에는 거짓이고 망상이라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현실로서 그에게 되돌아오고 있었다. 마들렌 씨가 장발장 뒤에 다시 나타나고 그 두 얼굴이 겹쳐 더 이상 하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숭배할 만한 것이었다. 무언지 무시무시한 것이 죄수에 대한 찬탄의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자베르는 느끼고 있었다. 징역수에 대한 존경,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그런 생각에 몸을 떨고 있었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마음속으로 그 죄인의 숭고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가증스러웠다. 자선을 베푸는 범죄자, 동정심 많고 온화하고 돕기를 좋아하고 관대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정오를 용서로 갚고 복수보다 연민의 정을 선호하고 적을 파멸시키기보다 자신을 파멸시키기를 더 좋아하고 저를 때린 자를 구조하고 덕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인간보다 천사에 더 가까운 징역수. 자베르는 이런 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이 그렇게 지속될 수는 없었다. 물론 그리고 이 점을 강조하거니와 그는 이 괴물에게, 이 가정스러운 천사에게, 이 끔찍한 영웅에게 자기를 어리둥절하게 한 것과 그의 같이 분격하게 했었던 사람에게 저항 없이 굴복하지는 않았었다. 그가 그 마차 안에서 장발장과 마주보고 있었을 때 수없이 이 법의 호랑이는 그의 속에서 어르렁거렸었다. 수없이 그는 장발장에게 달려들고 싶어졌었다. 그를 잡아 뜯어먹고 싶은 생각이, 다시 말해서 그를 체포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그보다도 더 간단한 일이 뭐가 있겠는가. 맨 처음 초수 앞을 지나갈 때 이건 거주 지정령 위반 전과자요 하고 소리치고 헌병들을 불러 이 사람을 인계받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런 뒤 자기는 가고 그 죄수를 거기에 두고 그 밖의 일은 모르시하고 더 이상 아무 것에도 관계하지 않을 것. 이 사람은 영원히 법률의 죄수가 되고 법률은 그를 법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옳은 일이 뭐가 있겠는가? 자벨은 이 모든 것을 생각했었다. 그는 더 멀리 가고 행동하고 그를 체포하고 싶었었는데 그럴 때면 지금처럼 그는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장발장의 목을 향해 경련적으로 손을 올렸을 때마다 그의 손은 엄청난 무게로 눌리듯 다시 아래로 늘어졌었고 그는 자기 생각의 밑바닥에서 자기에게 외치는 하나의 목소리를 야릇한 목소리를 들었었다. 좋다. 너 구원자를 넘겨줘라. 그런 뒤에 퐁스 필라트의 대야를 이 필라트는 로마의 유태인 태수인데요.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는 유태인들에게 호의적이 아니었으나 황제에 의해 면직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그에게 넘겨주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의인의 피에 관계없다고 엄명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빌라도를 이야기합니다. 퐁스 필라토의 대야를 가져오게 해 너의 발톱을 씻으라. 이어서 그의 생각은 다시 그 자신에게로 떨어졌고 위대해진 장발장 옆에 그는 실추한 자신을 자기 자베르를 보았다. 한 징역수가 그의 은인이었다. 하지만 또 왜 그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살게 두는 걸 허락했었는가? 그는 그 바리케이트 안에서 살해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권리를 행사해야 했었을 것이다. 장발장에게 반대하여 자기를 도와달라고 다른 폭도들을 불러서 억지로라도 총살당하는 것, 그것이 더 나았다. 그의 최고의 불안, 그것은 확실성의 소멸이었다. 그는 자기가 뿌리채 뽑힌 것을 느끼고 있었다. 법전은 그의 손에서 더 이상 나무 토막에 불과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종류의 조심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까지 그의 유일한 척도였던 합법적인 긍정과는 전혀 다른 감정적인 새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드러나고 있었다. 옛날의 적정성을 지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일련의 뜻밖의 사실들이 나타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하나의 새로운 세계 전체가 그의 영혼에 나타나고 있었다. 받고 갚는 은혜, 헌신, 자비, 관용, 연민의 정에 의해 엄격함에 가해지는 폭력,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결정적인 유죄 판결의 부재, 영벌의 부재, 법률의 눈 속의 눈물의 가능성, 인간에 의한 정의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무언지 알 수 없는 신에 의한 정의. 그는 암흑 속에 미지의 도덕적 태양이 무섭게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서웠고 그것에 눈이 부셨다. 독수리의 눈을 강요당한 올빼미.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이건 사실이야. 예외들이 있는 거야. 관원도 당황할 수 있다. 규칙도 어떤 사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수가 있다. 만사가 법전의 명문에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다. 의외의 일이 사람을 복종시킨다. 징역수의 덕이 관리의 덕에 덫을 놓을 수 있다. 괴물 같은 것이 신성할 수 있다. 운명에는 그런 복병들이 있다. 라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그러한 기습을 피할 수 없었다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친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징역수는 친절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상한 일이지만 아까 친절했었다. 그러므로 그는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심히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비레에게 있어 이상이란 인간적이고 위대하고 숭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무랄 데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아까 오류를 범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리라. 그는 두 손 안에 머리를 움켜잡았으나 아무리 해보아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장발장을 다시 법에 넘기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늘 가지고 있었는데 장발장은 그 법의 포로고 자베르는 그 법의 노예였다. 그가 장발장을 잡고 있는 동안 그가 그를 가게 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는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의 손이 열려서 그를 놓아주었던 것은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된 일이었다. 온갖 수수께끼 같은 신기한 일들이 그의 눈앞에 반드시 열리고 있었다. 그는 자문하고 자답하고 있었는데 그의 대답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자문했다. 이 징역수, 이 절망자, 나는 그를 박해할 정도로 뒤쫓았는데 그리고 그는 나를 자기 발밑에 두었고 그리고 내게 복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원한을 위해서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나를 살려둠으로써 나를 용서함으로써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의 의무를 아니다. 무언가 그보다도 더한 것을.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써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의 의무를 아니다. 무언가 그보다도 더한 것을. 그러면 무언가 의무보다 더한 것이 있는가? 여기서 그는 놀라고 있었다. 그의 저울이 부서지고 있었다. 두 접시 중 하나는 10년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하늘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베르는 아래에 있는 것 못지않게 위에 있는 것에도 공포를 느꼈다. 그는 조금도 볼테르파라든가 철학자라든가 무신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니고 반대로 본능적으로 기성의 교회를 존경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사회 전체의 한 존엄한 조각으로밖에 알지 않고 있었다. 질서는 그의 교리였고 그것이면 그에게는 충분했다. 성년이 되고 관리가 된 이래 그는 경찰 속에 그의 종교의 거의 전부를 놓고 있었고 나는 이런 말들을 조금도 비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지한 뜻으로 말하는데 그는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신부인 것처럼 탐정이었다. 그는 지스켓이라는 하나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날까지 신이라는 이 또 하나의 상관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었다. 신이라는 이 새로운 우두머리, 그는 그것을 뜻밖의 느끼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 의외의 존재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그는 이 상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부하는 항상 머리를 굽혀야 하고 거역도 비난도 토론도 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너무 놀라게 하는 상관에 대해서는 하급자는 사직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그는 모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신에게 사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야 어쨌든 그리고 그가 되돌아오곤 한 것은 언제나 이 점이다. 그에게는 하나의 사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아까 가공스러운 범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까 저주 지정령을 어긴 재범자에게 눈을 감았다. 그는 아까 징역수 하나를 석방했다. 그는 법률에 속하는 한 사나이를 법률에서 훔쳤다. 그는 그런 짓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가 자기 자신인지 확실치 않았다. 그는 그 외 행위의 이유 자체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는 현기증밖에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때까지 침울한 정직성에서 생겨나는 그 맹목적인 신념으로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 이 신념이 그를 떠나고 있었고 이 정직성이 그에게서 없어져 가고 있었다. 그가 믿었었던 것이 모두 사라지고 있었다. 그가 원하지 않는 진실들이 막무가내로 그의 머리에서 줄곧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갑자기 백내장 수술을 받은 한 양심의 기묘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보기 싫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내쫓겨지고 무용지물이 되고 과거의 삶에서 절단되고 파면되고 파기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관훈은 그의 마음속에서 죽었었다. 그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었다. 무시무시한 입장, 흔들리고 있다. 화강합니다. 그런데 의심한다. 법의 그 부집 속에서 통째로 주조된 징벌의 조상이다. 그런데 그의 청동의 유방 아래에 그의 심장과 흡사한 무언지 부조리하고 거역하는 것이 도리어 눈에 띈다. 그 선, 그것이 악이라고 이날까지 생각했지만 그 선에 대하여 선으로 갚게 된다. 집 지키는 개다. 그런데 핥는다. 얼음이다. 그런데 녹는다. 집게다. 그런데 손이 된다. 갑자기 손가락들이 퍼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놓아준다. 무시무시한 일이다. 더 이상 제 갈 길을 모르는 발사체 인간. 그런데 후퇴한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무류성은 무류가 아니다. 교리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법전이 말했을 때 모든 것이 말해진 것은 아니다. 사회는 완전하지 않다. 관은도 흔들림을 받을 수 있다. 요지 부동의 그 속에서도 삐그덕 소리는 날 수 있다. 재판관들도 인간이다. 법률도 잘못할 수 있다. 법정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장공의 푸른 유리에도 갈라진 틈이 보인다. 자베르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 그것은 직선적인 의식의 탈선이고 영혼의 일탈이며 저항할 수 없게 직선으로 질주하다가 신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정직성의 분쇄였다. 확실히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질서의 운전사가, 관원의 기관사가 꼿꼿한 길에 눈먼 철마를 타고 가다가 빛의 일격하에 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변경될 수 없는 것, 고든 것, 정확한 것, 기하학적인 것, 수동적인 것, 완전한 것이 구부러질 수 있다는 것은 기관차에도 다마스커스의 길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고 기독교로 돌아왔다는 전설에서 도리어 내심의 빛에 의해 심기일전하는 것을 다마스커스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다마스커스의 길이 있다는 것은 항상 인간의 내부에 있으면서 참된 양심이 되어 허위에 반항하는 신, 불똥에 꺼지지 않게 하는 금지, 햇살에 태양을 잊지 않게 하는 명령, 진정한 절대가 허구의 절대와 직면할 때 영혼에게 전자를 인정케 하는 명령, 필성의 인간성, 불멸의 인간의 마음, 우리 내부의 불가사의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런 찬란한 현상을 자베르는 이해하고 있었을까?
자베르는 그것을 통찰하고 있었을까? 자베르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을까?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것의 압력 아래 그는 그의 두뇌가 반드시 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 기적에 의한 변모자라기보다는 더 그 희생자였다. 그는 격분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가 그 모든 것에서 존재하는 것이 엄청 어렵다는 것밖에 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제부터는 그의 호흡이 영원히 답답할 것 같았다. 머리 위에 미지의 것을 갖는 것, 그는 그것에 익숙해 있지 않았다. 이때까지 그가 그의 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그의 눈에는 선명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외면이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애매한 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정리되지 않은 것은, 연결되지 않은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제한되지 않은 것은, 닫혀 있지 않은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었다. 고난은 평평한 것이었다. 그 속에는 아무런 타락도 없었고 그 앞에는 아무런 미망도 없었다. 자베르는 미지의 것을 결코 아래에서밖에 보지 않았었다. 반칙적인 것, 뜻밖의 일, 혼란의 과도한 타계, 점점 위험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하청사람, 반도, 악인, 가난뱅이들의 현실이었다. 이제 자베르는 뒤로 나둥그러지고 있었고 그 엄청난 환영에 갑자기 놀라고 있었다. 뭐라고? 그는 송두리째 무너져 있었다. 당황해 있었다. 완전히. 무엇을 믿을 것인가? 확신하고 있던 것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뭐라고? 사회보호의 결함이 한 관대한 죄인에 의해 발견될 수 있었을까? 뭐라고? 한 정직한 법률의 봉사자가 한 사나이를 석방하는 범죄와 그를 체포하는 범죄라는 두 범죄 사이에 갑자기 끼어 있을 수 있었을까? 국가가 관리에게 준 훈령에도 모든 것이 확실치 않았다. 의무에도 진퇴유곡이 있을 수 있었다. 뭐라고? 그것은 모두 현실이었다. 형벌 날에 몸을 굽히고 있던 옛 악한이 다시 우뚝 머리를 쳐들고 마침내 정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런 일을 믿을 수 있었는가? 그러면 법률도 변모한 범죄 앞에서 우물우물 변명하면서 물러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가? 그렇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자베르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베르는 그것에 접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고도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현실이었다. 현실의 사실들이 이런 꼴볼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이었다. 만일 사실들이 제 의무를 다한다면 그것은 법의 증거들이 되는데 한정될 것이다. 사실들, 그것들을 보내는 것은 신이니까. 그러면 이제 무정부 상태가 저 위에서 내려오려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그리고 불어나는 범민 속에서 그리고 경악의 시각적인 착각 속에서 그의 인상을 제한하고 교정할 수 있었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고 사회도 인류도 우주도 이제는 그의 눈에 단순하고 끔찍한 윤곽 속에 요약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형벌제도, 판결된 것, 법률에 기인한 힘, 최고재판소들의 판결들, 사법관들, 정부, 예방과 억압, 관청의 지혜, 법률의 무류성, 군안의 원칙, 정치와 시민 안전의 근거가 되는 모든 학설들, 주권, 정의, 법전에 나오는 이론, 사회의 절대성, 공공의 진리, 이 모두가 잔해, 무더기, 혼돈, 그 자신 자베르는 질서의 감시자, 경찰 업무에서의 함구 불변성, 사회를 지키는 개같은 가호자였는데 패배하고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폐허 위에 머리에 푸른 모자를 쓰고 이마에 후광을 받고 있는 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렇게 그는 전복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는 영혼 속에 무시무시한 광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일이 용인될 수 있었다고? 천만에. 격렬한 상태였다. 그가 그런 지경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하나는 결연히 장발장에게 가서 그 진역수를 지하 감옥에 되돌려주는 것. 또 하나는 자베르는 다리의 난간을 떠나 이번에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샤틀레 광장의 한쪽 구석에 있는 가로등이 가리키는 초소 쪽으로 확고한 발걸음으로 갔다. 거기에 도착하여 그는 유리창으로 순경 하나를 보고 그리고 들어갔다. 그들이 초소의 문을 어떻게 미는가만으로도 경찰들은 그들끼리 서로 알아본다. 자베르는 자기 이름을 말하고 명함을 순경에게 보이고 그리고 촛불이 타고 있는 초소의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펜과 납 잉크병 그리고 조서와 야간 순찰의 기록을 위해 비치해 놓은 종이가 있었다. 언제나 집 의자 하나가 붙어있는 이 테이블은 관습적인 것이다. 그것은 모든 지서들에 존재한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톱밥이 가득한 회양무 받침 접시 하나와
붉은 복납이 가득한 마분지 조상 하나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청 양식의 아랫단계다. 국가의 문학은 거기서 시작된다. 자베르는 펜과 종이 한 장을 집어 쓰기 시작했다. 그가 쓴 것은 다음과 같았다. 훌륭한 직무 수행을 위한 몇 가지 의견. 첫째, 경찰청장님의 일독을 악망하나이다. 둘째, 예수에서 오는 구류된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뒤지는 동안 신을 벗고 맨발로 포석이 왜 있다. 여럿이 감옥에 돌아가면서 기침을 한다. 이는 의무실의 비용을 초래한다. 셋째, 제사 공장에는 때때로 경찰의 교대 근무가 있어 좋으나 중대한 경우에는 적어도 두 경찰이 서로 안 보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 경찰 하나가 직무에 소홀하게 되면 다른 하나가 그를 감시하고 보충하니까. 넷째, 마를로네트 감옥에서는 그 값을 치르는데도 죄수가 의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수한 규칙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다섯째, 마를로네트 감옥에서는 군의 식당에 창살이 2개밖에 없는데 이는 식당 경영자들이 재소자들에게 손을 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다른 재소자들을 면회소로 부르는 재소자들은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외치는 값으로 그 죄수로부터 이수를 받는다. 이것은 도덕질이다. 일곱째, 한 오락의 실이라도 풀리면 방직 공장에서 죄수에게서 10수를 제공하는데 이는 기업가의 폐습이다. 직무는 그 때문에 덜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덟째, 포르스 감옥의 방문자들이 생트마리 레지프시엠 면회소에 가기 위해 어린아이들의 마당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홉째, 사법관들이 형사 피고인들에게 하는 신문을 매일 헌병들이 경찰청 앞마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사람들이 듣는 건 확실하다. 신성하여야 할 헌병이 예심 공판정에서 들은 것을 다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대한 난맥이다. 열째, 앙리 부인은 정직한 여자고 그녀의 구내 식당은 매우 청결하지만 비밀 감방의 쪽문을 한 여자가 장악하고 있는 것은 나쁘다. 그것은 위대한 문명의 부속 감옥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베르는 구두점 하나 빼놓지 않고 펜 아래서 종이를 확고하게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가장 침착하고 가장 정확한 필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썼다. 마지막 줄 아래에 그는 서명했다. 자베르 1급 형사 샤틀레 광장의 지서에서 1832년 6월 7일 오전 1시경. 자베르는 종이 위에 가스인 잉크를 말리고 종이를 편지처럼 접어서 봉하고 뒷면에 행정을 위한 메모라 쓰고 그것을 테이블에 놓아두고 파출소에서 나갔다. 쇠 창살이 붙어있는 유리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그는 샤틀레 광장을 다시 비스듬히 가로질러 강가로 되돌아오고 기계처럼 정확하게 15분 전에 떠났었던 것과 같은 지점에 돌아와서 거기에 팔꿈치를 짚고 난간의 똑같은 포석 위에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꼼짝 않고 있었던 것 같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것은 자정 뒤에 오는 무덤의 순간이었다. 구름의 천장이 별들을 가리고 있었다. 하늘은 하나의 얼씬년스러운 두께에 불과했다. 시태섬의 집들에는 더 이상 단 하나의 불빛도 없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거리도 강둑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두 텅 비어 있었다. 노트르담과 파리 재판소의 탑들은 밤의 밑그림 같았다. 가로등 하나가 강 기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다리들의 윤곽이 안개 속에 앞뒤로 겹쳐져 일그러져 있었다. 독자는 기억하겠지만 자베르가 팔꿈치를 짚었던 장소는 바로 셴강의 급류 위에 무한 나선처럼 풀렸다 다시 감기는 그 무시무시한 나선의 소용돌이 위에 수직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자베르는 굽어보았다. 모든 것이 새카맣다.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거품 소리는 들렸으나 강은 보이지 않았다. 때때로 그 현기증 나는 깊은 물속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나 희미하게 구불구불 움직이곤 했다. 물에는 어둠 속에서 어디서인지 빛을 가져와 그것을 뱀으로 바꾸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다. 빛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시 몽롱해졌다. 무한한 공간이 거기에 열려 있는 것 같았다.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은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이었다. 강둑의 벽은 가파르고 어렴풋하고 안개에 녹아서 곧 보이지 않게 되어 무한한 것의 낭떠러지 같은 인상을 주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물의 적대적인 차가움과 젖은 돌들의 김 빠진 냄새가 느껴지고 있었다. 사나운 바람이 그 10년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짐작되는 강물의 불어남, 물결의 비극적인 속삭임, 교호들의 음침하고 거대한 그 어두운 허공 속으로의 상상할 수 있는 추락,
그 모든 어두움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자벨은 몇 분간 꼼짝 않고 있으면서 그 암흑의 구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주위와 흡사한 부동의 자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물이 살랑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모자를 벗어 그것을 강둑가에 놓았다. 잠시 후에 멀리서 어떤 너드진 통행인이 보았다면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검고 높은 형체 하나가 난간 위에 서 있는 게 보이더니 생강 쪽으로 몸을 구부렸다가 이어 다시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 곧장 떨어졌다. 희미한 물결의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오직 어둠만이 물 아래에 사라진 그 검은 형체의 경련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